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6도까지 내려갔다고 하죠. 바야흐로 레인코트가 어울리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수록 가을을 느끼고 나이를 먹을수록 봄을 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속설과는 다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을을 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낙엽이 낯설지 않게 되는 계절, 창밖의 풍경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여러분 모두가 그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가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반도 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려지고 잊혀지는 그런 가을은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자, 오늘도 금요일에 남자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참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네, 가족들과 잘 보냈습니다. 예. 너무 길었죠? 진짜 막 허리 아플 정도로 잠들 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일어나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오래 자가지고, 예.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자는 거죠, 이제. 예. 자, 오늘 두 분 오래간만에 모셨는데 정치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떠오르는 속담 꼽아보죠. 먼저 김홍 교수님. 네, 이번 주에 고른 속담은 주머니에 들어간 송곳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주머니에 들어간 송곳. 우리가 흔히 그 한자 성어로는 낭중지추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한자에서는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두각을 드러낸다. 이게 사자성어에서는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서는 약간 다르게 쓰이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출발 사랑방 이 출연을 위해서 열심히 속담도 공부를 해오는데요. 이 한자와 다르게 속담에서는 아무리 감추려 하나 숨겨지지 아니하고 자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선하게 가려지게 된다.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송곳처럼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우리 속담에서는 쓰이고 있는 그 뜻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우리 상황들 어떻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아침에도 제 조간신문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예. 엄청난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도 30분 시간 조작했던 문제가 지금 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과거 저 청와대에 출입하면서도 청와대에서 나온 문서는 한 자 1.1획도 사실은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 또 노동계 탄압 문제, 진보 시민단체 또 언론까지 조작하고 이런 상황들, 또 이병기 실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감춰왔던 그런 엄청난 이건 적폐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동안 감추려고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말에 파쇄기 수십 대를 들여서 온갖 문서를 다 파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남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요즘 디지털 시대 바로 맹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데군데 이게 지금 30분 늦어진 것도 파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캐비넷국 중간에 사이에 끼어서 인수인계가 안 됐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다 감추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하나씩 그 전모가 작게나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정말로 이럴 때 반성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들께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정말로 진실하고 투명해야 된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정말로 혹여라도 혹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국민은 섬기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 야당에 대해서도 정말로 협치 자세로 존중하고 또 정치를 하면서도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장님. 저는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속담인데요. 네.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건 많이 느끼죠. 정말 귀가 닳도록 들어왔죠. 예. 사회생활 특히 이제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등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 시즌 1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도 속편이나 시즌2 같은 경우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는 1편이 1편보다 나은 경우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2편을 구독을 하지만 보면 중간중간에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은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캐비넷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문제가 많았죠. 문제는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 위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사실 캐비넷 부분들이 무슨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니아 연대기에 있는 옷장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너무나 무궁무진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때마침 또 적절한 시기에 또 등장하는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주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임종석 실장이 도라에몽이다. 벽장에서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뭐든지 꺼내는 마술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이 상황이 굉장히 희화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거시적으로 봐서는 과연 이 시즌 2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 드라마 성공하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결국은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석 내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의 얘기가 다 이제 그 캐비넷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 분은 캐비넷에 나온 문건에 초점을 맞추시고 두 번째는 캐비넷 문건에 나온 시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제 이런 거 아니죠? 시기뿐만 아니라 누가 했느냐도 중요해요. 사실 비서실장이 이게 대변인이 했거나 아니면 홍보수석이 했다라고 하면 또 별개의 문제지만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의존하는 대통령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정권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이게 시점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심사가 있던 시기와 또 국감이 시작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중의 포석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말로는 통합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야당을 밀어붙이는 이런 쪽으로 국정 기조를 잡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기와 주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시기와 내용. 그렇죠. 네. 또 누가 했느냐. 임종석 실장이 했던 문제.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험지에 제출된 자료까지 다 조작이 되고 위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아까 도라에몽 얘기도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잘 웃고 한바구음을 짓던 임종석 실장이 어제 굳은 표정으로 나와서 얘기하던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시기의 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필요할 때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나중에 묵혔다가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선거 때라든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은 더 문제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 해 동안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우리 행정부의 문제점이라든가 예산 사용 이런 걸 집중적으로 짚는 것이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문건에 대한 얘기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있는 사안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문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법성과 당시에 행해졌던 청와대의 왜곡된 시스템, 대통령 일원을 위해서 국가 문서와 모든 시스템이 조작될 수 있었던 그런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내용을 면에서는요. 30분 지금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보고 시점과 지시 시점의 관계가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좁히겠다는 의도에서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럼 보고가 늦게 됐다는 건 괜찮고 지시가 늦었다는 건 문제가 되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조작을 했다고 하면 조작한 쪽도 문제지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예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관리 시스템 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통합해서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게 분리돼가지고 문제 있다고 계속 기고도 하고 자기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걸 봐가지고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거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 세월호 이 문제 그 많은 의혹들 중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국감을 시작하고 박근혜 대통령 다시 연장 구속 연장을 하고 이런 시점에서 비서실장에 나와가지고 할 것까지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이게 야당에서 지적을 하지만 이 지적은 상당 부분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저는 다른 생각 같습니다. 해석의 문제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대통령과 관련된 청와대 기록 문서가 당시에 헌법재판소까지 연결해서 지금 법원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작했다는 것은 공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엄청난 범죄고요. 이게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세월호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이슈,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활동했는가, 이 시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9시 30분부터 시작이 어제 이 내용이 맞다면은 이것은 그 시간에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당시에 배가 침몰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골든타임 속에서 최소한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들을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했다. 이거는 지엽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해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실상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지엽적으로 본다거나 또는 해석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 수세로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봐야 하는 거죠. 이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보를 하고 검찰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해도 늦지는 않은 거죠. 이미 5개월이 지난 문서인데.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게 문제고, 사실 대통령이 9시 반에 보고받던 10시 보고받던 그 자체가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11시쯤에 모두가 구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시 반에서 그 보고받았든지 10시 받았든지 대통령이 지시했든지 지시 안 했든지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구조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체를 알아야겠지만 지금 문서 조작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하면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사를 확실하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캐비넷에서 문서만 확인하고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화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확실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죠. 분명하게 문서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당시 첫 언론 보도에 9시 19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배가 완전히 침몰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애초에 10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과 9시 반에 보고를 받았다는 30분의 차이는 모든 상황을 뒤바꿀 정도로 엄청난 사안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청와대에서 계속 현장에 연락을 하는데 100번 넘게 연락을 합니다. 지시가 내려가고요. 근데 대부분이 다 구조 지시가 아니고 상황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사실상 면피성 보고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이 사안이 등장을 했을 때 이 문서의 존재가 확인이 됨으로써 국민들께는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서를 공개한 것은 정말로 실체적으로 중요하다. 검찰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꼭 알아야 될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고 넘어가죠. 이제. 사실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일리가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임종석 실장이 이걸 발표했느냐라고 하는 저희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조사 이상으로 또 파악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할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국감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어제 시작했는데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정계 개편 얘기부터 하죠. 예? 요새 이거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글 하나 썼는데 이 보수 정계 개편 이게요. 보수 쪽 정계 개편부터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진보 진영은요. 그동안 이합집산 역사가 엄청났어요. 예? 제가 2007년 대선 때요. 예? 2007년 대선 때 TV토론 사회를 보는데 제가 3번 TV토론 사회를 봤거든요. 네. 근데 저 민주당 쪽 당명을 기억을 못했어요.
왜? 3번 보는 동안 그때마다 다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합 집산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극복도 잘해요. 진보 진영 쪽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잖아요. 근데 보수 진영은 이게 갈라는 게 이게 좀 낯설거든요. 물론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으로 갈라진 적도 있지만 그때는 지역 기반해가지고 갈라진 거니까. 자, 그래서 보수 진영 통합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당대당 통합 얘기를 했죠. 근데 유승민 의원은 영감님 얘기를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제 이것도 재밌는 게 유승민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 이 보수 대 통합의 인원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얘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워낙 취약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20% 정도까지 올랐다는 일부 조사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보수 거의 절반 이상을 점하던 그런 세력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제1당이 되고 향후의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통합의 논의를 당 차원에서도 제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바른정당의 경우는 상당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강파와 통합파의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르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 자강파가 여기서 통합파와 함께 결합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가져왔던 보수의 혁신의 그런 명분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부 통합파가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결합할 보수의 통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 정우택 대표가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우택 대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딱 반 나오는 거예요. 자, 김우석 부소장님. 10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익이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이 107석인데 선진화법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120석 이상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명 이상이 와야 하는데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라는 거고 그동안의 명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실익이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처음으로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흡수해가지고는 그 120명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는 3분의 2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교섭단체가 2대2 구도에서 2대1 구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DJ 정권 때도 자민련한테 의원을 꿔줘가면서까지 정당 교섭단체를 유지시켜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 국회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를 하려고 하면은 수적으로 교섭단체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섭단체를 하나 줄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당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둘 다 실익이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하나는 명분도 문제예요. 명분도 지금까지는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기를 박근혜 대통령만 나가면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결국 출당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약간 편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정치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여론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타이밍이냐면 결국 정기국회에서 정책 건조를 잘 해가지고 신뢰를 쌓고 여론도 좀 얻고 해가지고 정기국회 끝나고 지방선거 때까지 통합 논의를 해도 늦지 않고 그게 순리인데 지금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 지방선거의 공천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이해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합이라는 게 또 이해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 대통령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는 정당은 합치면은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볼 때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내년에 개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헌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야, 우리는 대통령 생각에 저쪽 당은 의원 내각제는 이원 집정부 생각하네. 이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고리고 또 하나가 역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각 의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통합 또는 재강론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흐름들의 근본에는 각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도저히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에 어린 그런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한국 정치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 그 바른정당에서 얘기했던 그런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좀 그런 고민이 바른정당 내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보수 정당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춤거리면서 약간 그 지연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헌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합쳐가지고 개헌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거죠. 지금 대통령제 폐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왕에 지금 권력을 잡은 쪽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그걸 막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통합 논의가 있으니까 개헌하고 직접 연관을 짓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공천권인데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공천을 하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권은 분열돼 있는데 야권이 합침된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여권 내에서도 다른 분열 요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뭐 출당시킨다 그러면은 TK에서 일정 정도 위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무리한 통합 자체는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초씩 얘기 들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 연장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욱 교수님. 저는 뭐 연장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공범들 다시 말해서 공범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연장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주범이고 총책임자인 그리고 모든 재판에 연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공소유지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정말 거의 출석을 거부하고 증거인멸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재판부는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재판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장을 하는 조치를 하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연장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네. 그거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담당 재판관이 지금 이걸 그 연장을 안 해줄 소신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부분 연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어요. 지금 롯데나 SK 문제만 해도 이미 그 재판이 거의 마무리됐고 게다가 이재용 그 부회장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일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이해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일정 정도 이해할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하나 문제는 결국은 구속을 안 시켜가지고 놔줬다라고 하면은 결국 야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전략적으로 여권의 전략적으로도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연장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자, 오늘 정도의 분명히 결론이 날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40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금요일 아침에 교통 상황 어떤지 궁금하시죠?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이고요. 일단 하계분기점 진출로로 나가려는 차량들은 길게 밀리고 있고 다시 장수부터 서운까지 6km 구간 넘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서운분기점 1,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로도 개항에서 김포요금소, 다시 김포에서 자유로까지도 밀립니다. 구리 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도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서하남까지 무려 15km 구간 쭉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성남요금소부터 판교까지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은 부천 부근에서 신월까지,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각각 속도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지는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 쪽으로 가는 길,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부터 목동교 지날 때까지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은 현재 목동교 부근부터 고척교 지날 때까지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 부근부터 양평교 부근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매주 금요일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정부가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공식화했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게 개정을 한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굴복이라기보다는 예.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서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 한미 FTA는 미국 일자리를 뺏는 장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는 양국이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전면 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8월 말에 열린 그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그 한미 FTA 시행 효과 그거 먼저 조사해보자 이렇게 우리 정부가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미 FTA 폐기를 들고 나온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난 4일 개정 협상 절차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꾼 건데요. 앞으로 개정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결국 미국 측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만일 한미 FTA 개정이 현실화가 되면 자동차, 뭐 철강, 농업 이런 쪽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실제로 그럴까요? 타격이 얼마나 클까요? 있다면? 예, 중국에 이어서 미국은 우리나라 두 번째 교역국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미 FTA 협정에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주요 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은 관세율이 0%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팔리는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는 관세율이 2.5%입니다. 근데 이번 이제 재협상을 하면 틀림없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율 2.5%를 물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의 경우 그 중국 수출이 사드 문제 때문에 거의 50% 감소했거든요. 이번 미국에서 또 그런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철강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한국산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그 반덤핑 규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개정하면은 수입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상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정말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것이 농산물인데요. 그 2011년 한미 FTA를 체결할 때 우리 정부는 농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쌀, 소고기, 고추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면은 이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없애겠다 이렇게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이제 직격탄을 받는다는 것이죠. 소고기 같은 경우에 지금 관세율이 26.6%거든요. 근데 미국 소고기가 싸고 좋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소고기 시장 점유율이 미국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48.4%나 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근데 만약에 26.6% 관세를 없어진다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 소고기 시장은 이제 미국이 완전히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반대로 이제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경제에 불리한 조항을 바꿔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수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유리한 분야가 이제 서비스 분야인데요. 그 2012년 한미 FTA가 발효한 이후에 법률 시장이라든가 금융 시장이라든가 지적 재산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이제 개방되면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미 무역 적자가 45%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적자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도 야, 너희 서비스 때문에 우리 적자 많다. 그러니까 관세 매기겠다. 그리고 개방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고쳐야 되고요. 또 특히 우리가 UAL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ISD라고 불리는 그 투자자 국가소송제 이건데요. 이 ISD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 때문에 미국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은 소송을 미국이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남용의 소지가 크다 해서 상당히 우려가 지금 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 협상을 한다면은 이 조항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제외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폐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폐기하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갔다 와가지고 미국 갔다 와서 폐기 가능성을 얘기하던 모양이던데.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을 굉장히 아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폐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를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예고를 했는데 이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보면은 북핵 문제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FTA 포기하라. 뭐 이런 그거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면적인 이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덤핑 판정을 내려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면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일단은 이제 한미 FTA 개정은 이미 협상이 이제 공식화된 상태고요. 그 반덤핑 문제도 철강이나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그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번에 그 삼성과 LG가 만드는 세탁기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제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세이프가드 아마 그 조치가 더 많은 품목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제 어떤 조치보다도 세이프가드는 이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어디서 생산을 했건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이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로서는 정말 이게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 그 미국 수출을 미국은 최소한 받겠다 이런 어떤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돌파를 해야지 상당히 지금 어두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국도 말해요. 이 중국하고의 통화 수합 이게 만기가 이제 10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도 지금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서 두 나라가 필요할 때 서로 통화를 빌려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융위기를 막는 그 안전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화 수합 체결 현황을 보면은 금액으로 총 1,222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서 중국과 통화 수합이 560억 달러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 수합이 이제 지난 10일 날 만기가 지났죠. 그런데 이런 통화 수합은 별일이 없으면 되게 연장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연장을 안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드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통화 수합은 우리에게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중국에게도 더 필요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예, 왜냐하면은 중국의 어떤 최대 목표가 예. 그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만든다. 어허.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한다 이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그 세계 각국과 통화 수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세계 32개국과 통화 수업을 체결을 해서 그 규모가 3조 위원이 지금 넘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그런 교역 대상인데 우리나라 통화 수합을 지금 중단했다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좀 아픈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 이게 더 이제 문제가 더 이제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중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경제 논리 차원에서 보면은 두 나라가 좀 협상을 잘해서 다시 이제 재개를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중단이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불안에 떨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가 충분하세요? 네, 외환 보유액이 이제 8월 말 현재로 3,847억 달러인데요.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중국과 통화 수합을 이렇게 맺었을 때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에 오면은 위안화를 빌려오는 것이거든요. 달러가 아니군요. 달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과 교역 관계에서는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다른 나라 돈을 갚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통화 수합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과 통화 수합이죠. 왜냐하면 달러를 받게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과 통화 수합이 우리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제 외환 보유액이 지금 이제 많은 상태니까 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 자본이 이제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면서 언제든지 나갈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예. 중국의 통화 수업이 지금 중단됐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계속한다. 이쯤 되니까 야 앞으로 북핵 문제 더 고조되면서 한국 금융시장 더 불안해질 거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자본이 정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경제에서는 정말 큰 또 이제 불안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 중국과 통화 수합은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히 안보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 경제 면에서도 그렇고요. 중요한 건 연결고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통화 수합도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게 끝났죠. 예, 일본하고는 이제 그때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뭐 계속해서 통화 수합을 확대해서 700억 달러까지 통화 수합을 맺었었는데 2015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 이게 이제 미국과 이제 통화 수합이 제일 중요한데 2008년에 위기가 왔을 때 미국과 3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맺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기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거든요. 그것도 2010년에 끝났습니다. 그것도 끝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통화 수합이 이제 많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중요한 것은 미국과 통화 수합을 또 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중국, 일본 등과 계속 통화 수합을 체결해 놓으면은 뭐 다 좋은 거죠.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경제 논리 차원에서 그걸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야권이나 뭐 전문가들 중에서는 정부의 통상 전략이 미숙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우선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미 FTA 재협상 중이다 이쯤 나오면은 재협상을 우리가 준비할 때지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상대방이 지금 힘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통상 전략이 좀 없다 하는 얘기인데 통상 전략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그 통상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중을 먼저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 때 이거 한미 FTA 재앙에 대해 이쯤 나오면은
빨리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예. 일단 당선된 후에 빨리 달려가서 미리 줄 곳은 주고 취임하자마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예.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데 예. 그런 건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부가 좀 많은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전략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이셨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이번 가을, 이번 주말 정말 아름다운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수선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